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스템 사고 살롱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2월 25일 시작하도록 할게요. 음, 어쨌든 오늘 이걸 좀 마무리할까 싶어요.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신문 칼럼을 읽고 시스템 사고 관점에서 좀 해석도 하고, 그리고 구조 분석을 좀 하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예, 좀 마무리를 제가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이 내용이었죠. 네. 자,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음, 요 얘기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심지어 전문가의 발언이라도, 그를 교과서처럼 받아들이지 말고 좀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제가 요거를 많이 딴지 걸었었죠. 네. 예컨대 딱 요 대목. 부유층은 압도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저렇게 이제 저런 표현을 하는 순간, 또 저 논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어, 그래. 따라서 부유층한테 더 많은 탄소세라든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부담을 많이 물려야 된다. 이런 논리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이거에 대한 반론도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반론의 여지까지도 고려해서 표현들을 좀 신중히 쓰지 않으면 부유층이 동의하지 않는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부유층은 과연 압도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맞나? 얼핏 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예컨대 부유층 보다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것이고 뭐 그러긴 한데 예컨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냉장고를 사용하더라도 에너지 등급 1등급 냉장고를 사용한다든지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제품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런 것들은 부유층이기 때문에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잖아요. 예, 왜냐면 비싸니까. 하지만 탄소 배출은 덜 하죠. 즉, 그 에너지 효율성은 높다는 거죠. 물론 이 논리에도 또 다른 허점은 좀 있어요. 효율성이 높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빈도가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아, 에너지 등급 1등급 냉장고, 그 냉장고 10개야.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또 부유층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을 생각해서 그 유기농 농산물을 좀 더 높은 비용을 들여서 구매한다든지 그러면 오히려 부유층들이 구매해 주기 때문에 그 덕분에 유기농 농산물이 팔로가 형성되는 거죠. 그 오히려 부유층이 구매해 준 덕분에 유기농 농산물의 생산량이 많아지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농업에서 사용되는 온실가스가 전체적으로 좀 총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언급하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효과도 왜 없겠나? 있다. 그런데 꼭 집어서 누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말하기보다 평균적으로 확률적으로 부유층들은 아무래도 사용하는 공간이 더 넓고 여러 가지 가전기구를 구매할 가능성도 높고 뭐 비행기나 자가용을 사용할 가능성도 높고 하니 전반적으로 부유층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다라는 내용을 이런 식으로 좀 전개해야 되지 않을까? 또 약간 이제 시스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시스템은 가치 중립적이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리 해석된다는 것을 제가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별 쓸데없는 고민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스템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해석의 여지에 대해서 강요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합의를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기분 나쁘잖아요. 넌 나쁜 놈이지라고 하는 순간 기분 나빠서 합의 안 하죠. 네. 그래서 서로 합의를 해서 같이 손잡고 문제 해결을 하려면 그러니까 상대방의 해석,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는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힘들어, 솔직히. 예. 근데 부유층은 압도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라고 딱 선언하는 순간 되게 상관관계적으로 받아들이기 쉽고 말하기도 편하고 굉장히 파워풀하고 그렇게 되죠. 근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이 사고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죠. 예, 쉬운 생각들을 하게 되면 하니까. 그래서 이래저래 시스템 사고한다는 의미는 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기 때문에 좀 느리더라도 어,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한번 좀 언급을 해서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살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근데 요 대목 위에서 보면 사실 세계 불평등 랩에서 소득 격차가 커지면 탄소 배출량의 배출량의 차이도 더 커진다라는 얘기가 통계적으로 자료로 또 언급이 좀 됐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진리라기보다 이거는 이제 확률적으로 소득 격차가 크면 뭐가 커진다고 해야 될까요? 바로 여기 써 있네요. 탄술 배출 격차가 더 커진다라는 논리는 일단 요 대목에서 우리가 좀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음, 요거는 이런 것은 좀 문제 있다고 얘기한 거고. 네. 예컨대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네. 소득 격차가 소득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래? 탄소 배출 격차, 탄소 배출 격차가 더 커진다. 뭐 이런 얘기를 이 논리를 끌어내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탄소 배출 격차가 커진다. 자, 여기까지 논리가 뭐 다 동의하시나요? 하면서 이제 그 다음 논리로 끌고 가는 게 그러기 때문에 아, 소득에 따른 아,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배출된 책임이라고 해야 되나? 탄소 배출해야 된다.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의 차이도 근데요. 이 말이 좀 길어질 거예요. 소득에 따른 탄소 배출 감축 노력, 감축 노력의 정당성, 명분이죠, 명분. 명분이 커진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커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제가 늘 이 정책에 관련해서는 이 정당성이란 표현을 즐겨 사용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다음 단계가 이 그대로 쓰게 되면 소득에 따른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의 강도 또는 수준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렇게 어떤 최종의 모습이 이제 감축 노력, 즉 정책이죠. 그럼 이거를 이렇게 좀 바꿀까 또? 예, 감축 노력, 즉 그런 감축 정책이라고 해도 되겠죠. 강도가 커진다. 근데 이 강축의 이 정당성은 소득 격차에 따라서 탄소 배출 격차도 커져서 거봐라. 소득에 따라서 탄소 배출 감축 노력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 논리가 무색해질 수 있는 반대 논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뭐가? 그래서 그것이 이 정당 명분을 약화시켜주는 게 있을 수도 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물음표 때문에 정당성이 줄어들어서 정책의 강도가 더 커지지 않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게 약간 딜레마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이게 과연 뭘까요? 이게 아마 현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과연. 이게 과연 뭘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이러한 요인이 이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러한 요인 때문에 이런 명분, 정당성이 훼손당할 수도 있구나. 따라서 요거 조심해야 되겠네. 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또 할 수가 있죠. 이 본문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나왔나? 네. 그러니까 뭐가 떠오르는 게 좀 있어요? 그 위에서 나왔던 거는 경제 발전에 저해가 된다. 경제 발전에 저해가 된다. 소득에 따른 근데 소득에 따른 탄소 배출 감축 노력, 그러면 이 감축 노력을 하면 경제가 위축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네, 정책을 쓰면 기업의 활동이 위축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위에 있었잖아요. 그렇었죠. 아마 여기였지만 탄소세를 물리면 원가가 올라가니까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그거하고 이건 탄소세죠. 그죠? 근데 요 얘기는 뉘앙스가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다르게 해석될 수도 사실 있어요. 이건 탄소세를 물려라는 게 아니라 탄소 배출을 감축하라는 노력이잖아요. 근데 감축한 노력 중에는 예를 들자면 탄소세도 있지만 탄소 배출이 덜 되게 하는 제품을 만들어라. 오히려 그런 제품을 판매하고 연구 개발하는 기업들한테는 호재죠. 예.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어,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었는데, 근데 그것도 하나 있지만, 어, 아까 얘기했던 에너지 효율성 높은 제품 사용. 에너지 효율성 높은 제품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제품 정도? 사용을 많이 하면 에너지 효율성 제품이 많아질수록 구매, 제품 구매, 대, 아, 제품으로의 대체 노력. 이걸 본 거죠. 그러니까 소득 격차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냐. 어, 근데 그 사람 덕분에 에너지 효율성 제품이 많이 또 팔리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사고 싶은데 아직 전기차까지 제가 구매할 여력은 없단 말이에요. 예, 뭐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하지 말까 저거는? 예. 일단 그래 에너지 효율性높은 제품의 대체 노력이 많아지면 음, 소득 격차가 많아질수록 어떻게 그러면 소득이 높은 사람과 비중, 소득이 높은 사람의 비중, 나쁜 비중, 상위 몇, 씨, 요 노력이 어디선가 화살표가 왔으면 좋겠는데, 격차에서 오지는 못해서 소득 격차가 커지면, 소득 격차가 커졌기 때문에 대체하려는 노력을 많이 한다? 이것은 좀 이상한 것 같고. 근데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제품으로의 대체를 하려는 노력을 많이 한다. 왜? 왜? 뭐 때문에? 뭐가 많아지면? 소득이 많아지면. 예, 그러니까 소득이 많아지고 기후 환경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기꺼이 나도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고, 그쵸? 소득도 있고 의지도 있으면 에너지 효율성 높은 제품으로 대체할 것이다. 요 논리도 한번 만들고 싶은데 거기에 얼핏 생각이 좀 안 드네요. 이제 제 의도는 그 이 자꾸 이 소위 말하는 부유층을 공격의 대상으로 놓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소득 격차가 요 탄소 배출의 격차로 영향을 주는 것은 인정하지 않느냐, 솔직히 해놓고, 근데 당신도 열심히 할 수 있다. 부유층에게도 동참을 할 수 있는 논리를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저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부유층이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제품으로 대체하려는 노력도 같이 해봐라. 뭐 이런 거죠. 또, 만약에 에너지 효율성 높은 제품으로 대체 노력을 많이 하면 할수록 부유층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면, 예컨대 세제 효과, 세금, 절세 효과를 줄 수 있다면, 기타 등등 하면 저 노력을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긴 해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됐고, 그 얘기가 계속 이어지네요. 그러니까 소득의 불평등이라기보다는 이게 소득 격차가 커지면 탄소 배출량의 격차도 커진다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전체로 보면 14.7을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량 대비 감축하는 것은 평균적으로는 7.4톤만 빼면 되는데, 그 얘기죠. 빼면 되는데, 근데 그를 상위와 하위로 나눠보면 상위가 엄청나게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감축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뭐 이 출, 데이터가 나오기까지 과정을 모르니까 일단 이 권위와 뭐를 좀 인정한다면 뭐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우리 모두가 똑같이 n분의 1 책임을 질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네. 전체 평균으로 퉁치는 순간, 이렇게 퉁치는 순간, n분의 1 책임지게 하는 논리를 펴는 순간, 요 격차가 이제, 가려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인류가 유발한 환경 변화는 사회적 거장이다. 어, 그래서 저는 요 대목에서 앞부분은 되게 마음에 들었었는데, 이게 인류가 유발한 환경 변화는 사회적 거장,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읽혔냐면, 인류가 유발한 환경 변화는 사회 시스템의 결과다. 이런 식으로 생각 들었는데, 그래서 흥미롭게 읽어봤는데,
형광등 스위치를 켜는 것은 한 개인이지만 그 불이 계속 켜질 수 있게 하는 것은 사회 전체다. 오케이. 사람마다 환경을 변모시키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과정에서 유래하는 사회 간 불평등, 사회 내 불평등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제가 약간 불편해졌어요. 음, 어, 이게 성장의 한계라는 책에서도 그 비슷한 논지를 얘기하는데 인류가 개입해서 만들어진 이 환경의 변화, 그 원인은 어디서 올까라는 첫 진단을 그 성장의 한계에서는 이 성장하려는 욕구로 해서 왔다라고 진단을 하거든요. 따라서 그렇게 진단했기 때문에 처방전도 거기에서 나오는 게 되잖아요. 거기서 성장의 한계라는 책에서 얘기하는 진단은 성장 욕구였기 때문에 처방도 성장하려는 그 우리의 멘탈 모델에 대해서 의심해보고 생각을 달리해보자는 내용으로 몰아가거든요, 논리들이. 음. 그래서 마지막에 뭐 러브로 끝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과연 성장이 행복한 것이냐, 뭐라든가. 이 당연시 여기는 이 성장에 대해서 한번 의심해 보게 하는 그런 글쓰기가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진단은 사회적 과정이라고 해놓고, 어, 이 처방이, 이거 봐요. 진단에 한 발 더 들어가 버렸어요. 사회적 과정인데 불평등이야. 이렇게 가버려가지고, 그러면 처방이 뭐겠어요? 불평등을 해소하는 거네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진단을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사실은 처방은 불평등 해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 전개가 이게 만만치 않은 거죠. 왜냐하면 되게 조심스러우니까. 이런 이유로 최근에 사회적 불평등을 감안하여 기후 대응을 하자는 기후 정의 운동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과거 노동조합에서 환경적 대응과 일자리 안전을 동시에 해결하자며 제안했던 정의로운 전환 개념을 대폭 확장하여서 예, 음, 요거하고 사회 간 불평등, 사회 내 불평등하고는 톤이 좀 달라요, 사실은. 이 환경 대응과 일자리 안전, 대표적인 게 화력발전소는 없어져야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이런 이야기까지 같이 담보하면서 화력발전소를 없애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기후정의운동과 이 환경적 대응과 일자리 안전을 동시에 해결. 이 논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어디 사회 내 불평등, 사회 간 불평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논리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게 묘하게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간 불평등, 사회 내 불평등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기후정의 운동? 이게 갑자기 논리가 점프하고 있다는 인상을 저는 받게 됐거든요. 그래요. 저는 요 내용은 전폭적으로 동의하는데, 그거하고 사회 불평등하고 무슨 관계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대표적인 저널리스트 나오미 클라임은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폭넓게 해석한다. 이, 요 내용하고 연결되는 거죠. 환경적 대응과 일자리 안전을 동시에 이렇게. 그래서 요 내용들은 되게 저는 동의가 돼요. 저도 이렇게 딴지 걸면서 비판하는 저도 되게 동의가 돼요. 첫 번째, 재생에너지 분산성 특징에 맞게 다양한 소유 형태로 전환하는 에너지 민주주의. 즉, 개인도 에너지를 생산하고 태양광처럼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게 하자.
이제 그렇게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에너지 생산과 유통을 독점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왜냐면 공공재기 때문에 그렇다. 뭐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여태까지 해왔는데 그러지 말자. 이거를 분산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이게 굉장히 큰 주제예요. 이 하나만 보더라도. 이걸 이 분산이라는 단어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적대적인 표현이에요, 사실은. 분산되는 순간 이 사회 전체적인 시스템 관점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져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효율성은 좋아지고 원가는 줄어들고 여러 가지 이게 되겠지만 단점은 리질리언스, 이 회복력이 떨어져요. 야, 근데 에- 재난이 터졌을 때 어느 한 곳에 이 빵 터지면 이제 다 죽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예. 그런데 분산형으로 에너지가 생산되고 유통됐다면 심지어 어느 한 곳에 구멍이 뚫린다 하더라도 이게 네트워크가 촘촘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복원이 된다. 사회 전체적인 에너지 시스템들이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정, 녹록지 않은 주제예요. 둘째,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현장 지역 주민들과 공동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최전선 공동체 우선. 이것도 고려, 근데 화력발전소 제가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고려해야죠. 고려해야죠. 그런데 여기서는 포인트가 최우선이야. 야, 저거 좋은 말이긴 한데, 최우선이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사람들이 해줄 수 있을까? 근데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최우선으로 고려해줘야 그 해당 현장 지역 주민들과 그 해당 공동체가 합의해줘서 이 전환이 더 속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합의와 실행력을 위해서라도 그분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냥 고려가 아니라 최우선 이게 이제 사회적 합의가 과연 될 수 있느냐 돼야 된다라는 건데 셋째 탄소 집중도가 낮고 삶을 위해 필수적인 돌봄 일자리를 위해 음, 더 많이 투자하고 생활 임금을 보장 돌봄 일자리와 기후 일자리 이게 탄소 집중도가 낮은 삶을 위해서 반대로 탄소 집중도가 높은 삶은 뭘까요? 에너지 펑펑 쓰는 거죠. 에너지 펑펑 쓰는 삶이 아니라 에너지를 덜 쓸 수 있는 삶을 위해서는 음, 저는 돌봄을 생각했다는 것은 저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돌봄 일자리를 위해 더 많이 투자해야 하고 생활 임금을 보장해주는 그래서 돌봄 일자리가 기후 일자리다.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요? 음, 혹시 왜 저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지 생각이 좀 있어요? 이거 한번 챗GPT 물어볼까? 어, 혹시 어떤 논리가 그 안에 있을까? 한번 물어나 보죠, 뭐. 네, 이렇게 해서 캐나다, 아, 뭐죠? 캐나다 저널리스트이자 환경운동가인 나오미 클라임은 정의로운 전원 원칙을 폭넓게 재석한다. 그에 따르면 위험화시켰다. 어쩌고저쩌고, 이거를 빼고, 또 빼고, 피해를 오케이. 오케이.
라는 위와 같은 논리? 그래서 위와 같은 그래서 셋째, 이렇고 원칙이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런 논리가 만들어지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뭐 이런 거죠. 네. 물어볼까요? 처리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얘는 이제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님이 뭐 이걸 원한대. 예를 들어줘. 뭐 이런 거죠. 돌봄 일자리가 갖는 특징. 탄소 집약도가 낮다. 공장 운송 화석 연료 산업처럼 대량의 화석 연료를 태워서 돌봄 일자리 자체는 화석을 많이 태우는 것은 아니다. 사람과 직접 만나거나 에너지를 대량 소비하는 기계나 설비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돌봄 일자리 자체가 탄소 지역도가 높지 않은 거다. 오케이, 인정. 근데 질문은 탄소 집약 집중도가 낮고 삶을 위해 필수적인 돌봄. 아, 제가 잘못 해석했나? 어, 탄소 집중도가 낮은 돌봄 일자리. 그 얘기를 하는 거군요. 결국 돌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라. 근데 그게 정의로운 전환 원칙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래요. 돌봄은 저탄소라고 인정. 사회적으로 필수다. 돌봄 일자리는 오케이. 재생산을 가능케 한다. 병원, 간호사, 요양보호사. 필수 서비스다. 돌봄은. 그거하고 에너지 정의하고 무슨 관계냐고. 노동자가 낮은 처우에 놓일 경우 사회적 불균형이 심화된다. 그렇지. 돌봄 일자리에 투자하는 것이 왜 기후정의인가? 탄소 절감 효과다. 좀 동의하시나요? 음, 근데 저도 그러니까 얼른 이해가 안 가요. 일단 음. 말도 안 되는 논리 같아요. 요것만 봐면. 지금 기후 대응을 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하고 굉장히 많은 거대한 어, 이 시스템들이 많단 말이죠. 그렇죠? 뭐 자동차, 여러 기타 등등. 거기에 돌봄 일자리는 그걸 대체하는 게 아니잖아요. 추가하는 사회 서비스예요. 말하자면. 근데 그게 탄소 절감 추가로 추가가 되는 일자리가 마침 탄소를 많이 배출하지 않는 거이지. 그것이 기후 대응을 할 정도로 탄소 절감 효과를 일으킨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지역 분산형 경제로의 전환. 돌봄 노동은 대부분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역 기반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아, 저건 아, 좀 이동이 안 비약인 것 된다. 같은데. 그 지역 안에서 와- 완결성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데 안 간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지역 이미 교통이 뻥뻥 뚫려 있는 현대사회에서 딴 지역 안 갈까? 삶의 질과 지속성 가능성 제고. 얼마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게 동의한다고. 그러니까 탄소를 얼마나 줄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 그래서 돌봄이 필요하다. 인정. 근데 그게 기후청이하고 네, 사회가 큰 참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게. 자, 돌봄 간병 교육 등의 분야는 그게 기후정의하고 무슨 관계냐? 네, 네, 다 맞는 말인데 다 기후 맞는 정의하고 말인데, 안 다 붙어요. 맞는 말인데, 네. 이러한 사회적 인프라가 안전이 되면 기후 위기 속에서도 더 안전하고 연대감 있게 생활할 수 있다? 자, 이게 왜 기후 대응인가요? 그러면 정리, 저탄소 사회 필수 기능의 공통 분모를 위해 기후 정책의 핵심을 인정돼. 그럼 아까 제가 딴지 건 내용을 그대로 한번 적어볼까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갑니다. 논리이 비약으로 느껴집니다. 왜 그러면 음, 어, 돌봄 서비스, 돌봄 일자리, 자리는 기존 탄소 배출 시스템 구조에서 대체 효과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추가되는 어, 사회 기회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뭐, 소득 균형을 줄이는, 음, 줄이고, 노동자의 뭐, 삶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드는, 아, 복지 정책이지만, 정책 일뿐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때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 논리 비약으로 느껴요. 왜냐하면 돌봄 일자리는 기존 탄소 배출 시스템 구조에서 돌봄 서비스가 일자리가 배치 효과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탄소 배출 일자리가 배치 효과를 높이는 것이 아니다. 아, 음, 배치 효과? 배출 감축, 배출량 감소, 배출량 감소 이런 것이 아니라 어때요? 괜찮아요? 한번 물어나 볼까요? 예. 네. 이 대목에서 똑같은 질문을 제가 또 이런 장면을 재밌게 하고 있거든요. 다른 클로드? 그쵸 클로드뿐만 아니라 얘가 지금 제가 O1이라는 거를 이용하거든요. 음, 다른 챗 GPT의 다른 O1이 엔진. 아니라 4원 한테도 물어보면 뭐라고 돼? 물어보고 하고 클로드한테도 물어보고 집약적 돌봄 일자리와 기후 일자리.
노인 돌봄, 보육 돌공공, 시 비슷하게 일하고 있구나. 자, 볼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에 있었던 그 인공지능이 된 대답인데, 이거 뭐 많이 썼네. 오케이.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서부터 답이네요. 결과적으로 경제 내 탄소 총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음, 탄소 서비스, 저탄소 서비스, 이해가 되는데, 그런 대체 효과가 되나? 일자리 총량을, 이것은 일자리 총량을 늘리는 입장에서는 되는데, 글쎄, 근데 결국, 돌봄 일자리를 늘리면 그 에너지 산업 투자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탈성장 또는 저성장의 민납니다. 물질 에너지 소비의 총량을 줄이자는 논의다. 오케이. 탈성장 혹은 지속 가능한 저성장 논의에서는 경제 규모를 무한정 키우는 방식. 오, 좋아요. 이게 그런 맥락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음, 필수적인 부모, 필수적이지 않은 과잉 소유를 지금 보면 점진적 축소된 주장이 제기된다. 그래서 고려 끝에, 이러한 논의 끝에 찍은 게 돌봄 분야다. 야, 표현을 이렇게 쓰네. 굳이 늘릴 필요가 없는 부분, 즉, 이게 묘하게 연결되는군요. 성장, 성장, 성장. 사실 그걸 따지고 보면 좀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인데 그 얘기는 소위 마케팅의 결과로 필요하지 않는 것을 필요한 걸로 사람들이 착각해서 구매하는 거다 이거죠. 근데 그것을 굳이 궁극적으로 뭐냐 이거지. 결국 내가 아플 때 나를 돌봐주고 내 아이가 성장할 때 놀아줄 수 있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돌봄 서비스가 결국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따진다면 결국은 음, 나를 돌봐주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돌봐주는 그것을 원하는 거 아닌가? 따라 그걸 우리 충족시켜주면 되는 거 아닌가? 굳이 성장을 통해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뭐 굳이 늘릴 필요가 없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야, 그래서 회복 탄력성을 유지하는데 이 논리가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회적 안전망이 좋으면 좋을수록 위기에 강해요. 그죠? 다만 이제 그게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져서 문제죠. 그러니까 복지 서비스가 돈 많은 나라에서 사실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건데 그것도 다시 생각해 보자. 돌봄 비용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지 않지 않느냐. 막 설득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네. 지역 기반 돌봄 공공수 체계가 튼튼해야. 오케이. 어, 내 생각을 얘기하고 있네요. 네. 아무리 말해도 이건 그냥 복지 정책 아니냐. 기후 정책에까지 부를 필요가 있냐. 정의로운 전환. 맞아요. just transition인가? justice transition 아닌가? 하여튼간 정의로운 전환이란 단순히 탄소 줄이자가 아니라 탄소 배출 산업에 종사하던
노동자 지역사회가 새로운 사회 경제 구조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설계하자는 개념이다. 인정. 근데 왜 돌봄이냐고. 이 과정에서 탄소 집약적인 일자리가 줄어들면 그에 대한 상하는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하다. 아, 그냥 단지 돌봄 서비스라는 일자리가 추가된다기보다 전반적인 과정에서 탄소 집약적인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느냐. 말하자면 공장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줄어든다. 공장에서 뭐 발전소에서 어 예컨대 배달, 퀵 서비스 하는 배달 하시는 분들 뭐 예컨대 탄소 비용이 커지면 이제 운송 비용이 커진다든지 이러면 아이씨 이 정도 가지고 안 돼. 못 해 먹겠다. 이렇게 하면서 일자리가 좀 줄어드는 효과도 생기나?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뭘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하다. 야, 표현을 저렇게 썼네요. 그러니까 나를 가치 있고 저탄소적인 일자리가 뭔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게 뭐야? 돌봄. 뭐, 말 되네? 뭐 이런 식으로 가네요. 저도 막 설득되고 있어요, 지금. 예. 돌봄과 의료, 교육은 국민들에게 필수적이면서 새로 창출하거나 강화해야 할 유망 부분이다. 음,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그 유치원? 또는 그 노인들을 위한 재가 서비스? 뭐 이런 느낌인데, 다른 것도 생각할 수가 있나? 복지와 기후 정책이 별개다라는 전통적 사고에서 벗어난 시각이다. 그래요. 과거에는 지금도 그런데 예, 기후 정책 하면 탄소세니 배출권 거래세니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을 떠올렸지만 이제는 또 보다 근본적으로 사회 축 자체가 곧 탄소 집약적인 사회에서 이거를 체질을 바꿔야 된다. 체질을. 그래서 탄소 중립 사회로 가야 된다. 그래서 경제, 사회, 산업 구조 전반 재조정하는 거다. 오케이, 인정. 근데 왜 근데 왜, 복지냐고. 그래서 따라서 기존의 복지, 노동사회 정책으로만 보던 일부 분야도 이 기후위기 시대에, 오케이, 돌봄, 대표적인 이슈, 그러니까 사회복지, 여성 노동, 가사 노동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정도로만 취급했는데, 어, 저탄소 경제 전환에서 도움이 되겠네. 음, 그래서 직접 감축과 간접 감축. 그렇죠.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이 돌봄이 어떻게 직접 감축이 되느냐라는 문제 제기였는데, 정창권 말도 맞지만, 정창권이 못 본 것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어, 그치. 더 커질 수 있는 고탄소 산업의 규모를 억제할 수 있다. 돌봄이? 음, 그러니까 지구라는 욕조에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는 것, 즉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 이 수도꼭지를 줄이는데 들어가는 수도꼭지 인플로우를 줄이는 효과에 음, 돌봄 일자리가 있을 수 있다. 돌봄 일자리, 돌봄 일자리, 돌봄 일자리를 로봇이 다 대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갑자기 그 생각 드네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알 알 것 것, 같아요. 어, 근데 이렇게, 아, 그렇게 되겠네. 이렇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 저도 좀 약간 낯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정부나 어, 사회가 무엇에 투자에 따라 어떻게 하긴 요즘 아까 그렇긴 이 해. 전문가가 얘기한 것도 요거만 꼭 요거만 언급한 게 아니라 다섯 가지 중에 하나이긴 이어서 그렇게 보면 뭐 노동 돌봄 노동 증대가 갖고 오는 탄소 절감 요소다. 돌봄 노동이 증대하면 장거리 이동 횟수가 줄어드나? 아, 음, 지역 사회에서 돌봄 시스템 확대되면 예컨대 우리 정은아 님이 있는 화성시면 이 기본적인 맥락이 저기 부산에서 화성까지 와가지고 정은아님의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다 이거지. 예, 화성 지역에서 온다 이거지. 그런 내용이네요. 그 지역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니까. 이동 횟수를 줄인다. 소소한 배출 저감을 약간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찾는 거죠. 돌봄 노동이 강화되면 그만큼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따른 생활 불안이 줄어들어서 오케이. 지역 공동체 기반. 어, 오케이. 이것까지도 가나? 미세한 수준의 효과. 아, 반론. 물론 이 부분은 비교적 미세한 수준의 효과이고 시멘트 공장 하나 문 닫는 것처럼 어쩌면 내 마음을 읽고 시멘트 공장 하나 문 닫는 것처럼 강력하지 않는다. 그러나 돌봄 분야와 같은 저탄소 서비스 비중을 늘려가면 어느 세월에 결과적으로 고탄소 소비 산업을 확대할 유인이 줄어든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 변화를 기후 정책의 범주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야, 이렇게 쓰네요. 다소 확장된 시각, 논리의 비약은 있어 보이나? 그러니까 논리의 비약이라는 표현을 굳이 안 썼지만 있어 보이나 이유가 전혀 없지는 않다. 야,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써? 오케이, 인정. 단순 복지 정책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큰 패키지로서 변해야 한다는 흐름에서는 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또 다른 차원에서의 시스템 사고예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이 시스템 전체를 본다는 것이고 이거와 이것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좀 낯설었는데 이 돌봄하고 에너지 탄소 저감하고 어떻게 연결돼? 저도 어 저도 약간 낯설었는데 연결되는구나. 아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태도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음, 그 산업구조 자체를 변경해야 산업구조 자체를 변하게끔 해야지 아, 기후위기 대응도 된다, 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음, 그냥 진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시멘트 공장을 문을 닫으면, 닫고 돌봄 일자리가 많으면 그 사람들이 돌봄을 하러 올 거야. 그게 너무 애기 같은 생각 같아요. 음, 사람이 생각할 때,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무조건 갈 거라는 생각 같은 느낌? 사람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데, 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 만들다가 돌봄하고 하고 싶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 얘기를 하진 않았잖아. 근데 또 이 얘기하는 순간 정원아님이 생각처럼 사람들이 또 생각하게 될 것 같긴 해. 하필이면 강력한 이 정책으로서 시멘트 공장 문 닫아 하고 돌봄.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우리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어, 시멘트 공장 문 닫으면 그 사람들이 다 돌봄으로 가. 이거하고는 아닌데, 이렇게 좀 비칠 수는 있는데. 음. 근데 그 연결고리가 여전히, 그쵸. 그 연결고리를 계속 찾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컨대, 그 연결고리를 이렇게 찾는 것이 교육자라든가 또는 기후변화를 걱정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연결고리를 찾아야죠. 어, 더 촘촘하게, 더 다양한 사례로, 다양한 간증, 경험으로 어,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후변화가 이 우리가 중독처럼 빠져 있는 탄소 사용, 이 습관 때문에 생긴 거라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탄소 중독이 된 우리의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체질 변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음, 저는 만약에 이거를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한다면, 저 이야기만 할 것 같아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혹은 이제 그 기후변화를 멈추기 위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 뭐 전기차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산업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에 합의가 이르고 있다. 이 얘기만 할 것 같아요. 그 아, 돌봄 얘기는 못 할 것 같아요, 저는. 음, 그러니까 제가 일단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탄소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이유가 뭘까? 거기서부터 들어가면 굳이 탄소 집약적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해결돼야 될까? 이렇게 들어가면 그 여러 가지 해결돼야 할 선결 과제 중에 하나가 돌봄도 우리 공동체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돈을 많이 들여서 뭐 이것저것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될 것 같긴 해요. 저도 좀 숙제네요. 정리하자면 탄소 감축의 직접적인 효율성 놓고 보면 어, 다소 추상적일 수 있다. 돌봄 일자리가 바로 기후 일자리다. 그죠? 석탄 발전소를 폐쇄했다.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산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이렇게 가야죠. 고탄소 산업을 축소를 한다면 이 고탄소 산업이 왜 필요했었을까? 이거 계속 꼭 굳이 이 고탄소 산업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고.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으면 좋을까? 이렇게 가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이나 탈성장 논의의 중요한 축이다. 음, 그 고탄소 산업을 축소한다면 그리고 상대가 덜 탄소를 배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 이런 논의를 하게 된다는 것 같아요. 기후위기에 적응 측면에서 사회 안정과 회복 달성을 강화하려면 그렇죠. 예, 해결을 보이지 않는다. 돌봄이 본질적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한다기보다는 필연적으로 줄여야 할 고탄소 부문 대신에 저탄소 필수적 부분인 돌봄에 정책과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음, 이 수긍은 됩니다. 수긍은 됩니다. 아직 저 역시 구체적으로 막 고민하지 않았던 사람이라서 수긍은 가는데 확 와닿지 않은 아직까지도 약간 그러긴 해요. 저 재밌네요. 말이 되게 좋네요. 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방법이다. 음, 오케이. 음, 그러면 4원, 4O, 원칙에 의해 탄소 벗어난 이유, 뭐 비슷한 내용. 뭐 수긍은 됐기 때문에 넘어가도 될 것 같긴 해요. 네.
돌봄 일자리가 기후 일자리 원칙의 논리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기계나 산업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뭐, 사람이 하니까, 제조업이 아니니까, 노획요양보호사, 그치? 사람이 직접 투입된 서비스니까, 뭐, 탄소 배출은 덜 되겠죠. 사회적 필요성과 지속 가능성, 고령화 사회, 수요 계속 증가. 오케이. 돌봄 일자리의 전제 조건은 사람이 투입되는 일자리여야 한다라는 게 전제 그러게요. 조건이겠네요. 예. 그러게요.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계로 대체되고 그러면 기계라든가 그것도 컴퓨터, 로봇이라든가 이걸로 대체된다기보다는 그래서 참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들이 있는데 자 음, 독거노인들이 생체 정보를 확인해서 필요한 그때그때 필요한 조치를 좀 해줘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혈압이라든가 뭐 당뇨 뭐 수치라든가 이런 거. 근데 그거를 사람이 매번 가서 확인한 것보다 그쵸. 전자장치를 이용해서 수시로 바로바로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사람이 이동하느라고 하다못해 버스라도 타지 않겠냐 이거지. 그거를 좀 줄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반론도 생길 수도 있어요. 네. 로봇과 인공지능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오히려 더 사람이 이동하면서 배출하는 탄소를 줄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 않냐. 뭐, 그렇습니다. 예. 교수님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그 만년필 이야기 아, 있잖아요. 그게 예,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그냥 맞아요. 예.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음, 태도, 그죠. 에너지를 대하는 태도, 에너지 소비를 대하는 태도. 재밌는 주제들이네요. 예. 자, 셋째까지는 했고, 빨리 가야 되는데. 넷째, 기존 탄소 집약적 산업의 축소로 인한 일자리 상실, 생존 위협에 대한 확실히 책임을 지는 한 사람의 노동자도 지지 않게. No work left behind. 이렇게 해야 이러한 믿음, 안정감을 줘야 해당 당사자들이 동참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안심하고. 안심하고 정부가 어,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해주고, 동참해주고. 어. 다섯째, 전환 과정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 오염자 부담 원칙이 그것이다. 재정을 오염자, 기업이겠죠. 과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오염자 부담. 편리한 거를 원한다고? 그럼 돈 더 많이 써. 세금 많이 걷어들일 거야. 그런 거죠. 아, 사실 하면 할 수 있는 게 아, 비슷한 것을 우리가 이미 많이 경험했어요. 담배세하고 주세. 세금 엄청 때리잖아. 근데 사람들이 기꺼이 내잖아요. 어, 음, 오케이. 오염자 부담, 뭐 더 편리한 기계를 원한다면 세금 더 많이 내세요. 뭐 그런 거죠. 뭐. 경제적 불평등과 기후 대응을 동시에 풀어가는 것처럼 그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러게요. 저 역시 아까 돌봄 때문에 저 역시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는데 그만큼 쉽지가 않네요. 세계 불평등 랩에서 탄소 배출 불평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온 경제학가 모시기는 리카 쌍셀은 이렇게 진단했다. 이 두 목표, 경제적 불평등과 기후 대응, 어느 한쪽을 앞세워 다른 쪽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 그래도 문제는 압니다. 환경 보호는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고 모든 형태가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중립적이지 않다.
모든 형태가 경제적 불평등. 어떤 환경 정책은 기존의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적어도 한동안은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네, 그렇죠. 역으로 빈부격차 해소 정책이 환경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시스템 사고죠. 그러니까 시스템 사고에서 그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한 제가 앤드류 포드의 헌정 강의의 그 내용에서도 비슷한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스- 승자 패자가 있는 시스템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둘 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정은아님 듣기에 어때요? 승자 일부 패자가 있는 동의하는데. 시스템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둘 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승자에겐 동기부여되고, 그러니까 승자와 패자 모두가 동기부여가 돼서 뭔가 더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러게요. 근데 일단 충격적이잖아요. 그 말 자체가. 어, 승자 패자는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느껴졌는데, 근데 안 좋다라는 우리가 가치 평가하는 것을 인간이 하는 것인데, 시스템 내에서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피식자 포식자 시스템이죠. 예. 늑대와 사슴과 초원. 이 늑대가 많아지면 사슴이 줄어들고 사슴이 줄어들면 풀은 많이 자라요. 그리고 사슴이 줄어들면 늑대가 먹을 게 없으니까 또 줄어들어. 또 늑대가 줄어들면 사슴이 또 개체수가 증가해. 근데 개체수가 증가하면 풀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이것저것 이게 밸런스 피드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자 패자가 있는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둘 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전형적으로 밸런스 시스템이에요. 그 아, 대표적인 게 생태계죠. 예. 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거든요. 음, 그런 맥락에서 요 표현도 어, 어, 우리의 직관과는 달리 빈부격차 해소 정책이 오히려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그래서 좀 어려운 게, 근데 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렇게 좀 어렵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천천히 실행이 되는데, 굉장히 그렇지 않은 반대쪽은 굉장히 속도가 빠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하게 돼. 근데, 음, 그린피스 같은 경우도 보면, 많은 사람들의 후원을 받고 동참을 하기 위해서 그린피스 입장에서는 목소리를 많이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칫 선동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선동적인. 그래서 이 그린피스는 아닌데, 그, 아닌 것 같은데, 영국에서 어떤 일이 예전에 있었냐면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데, 기후 환경 위기를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미술관에 들어가가지고 미술 작품을 훼손시킨다든지. 그래서 왜 그래? 이 세상 사람들아, 정신 차려라. 지금 한가롭게 미술 작품을 볼 때가 아니야.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데 말이지.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했는데 이게 뭐가 문제야? 이런 태도. 예. 그래서 그렇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귀를 닫아버려요. 안 들어. 안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더 행동이 과격해져. 강화 피드백이 확 돌게 돼요. 그런 묘한 일들이 좀 벌어지기 때문에, 아, 이게 그야말로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1.5%, 1.5도 라이프 스타일 안에 들어가기. 유럽을 중심으로 사회 안정망 강화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과시적 소비나 반생태적 삶의 방식을 억제시킴으로써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는 구상의 하나로 1.5도 라이프 스타일 만들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생활 태도를 바꾸자는 얘기죠. 만년필, 지난 시간에 만년필 얘기한 것처럼 이게 1.5도가 산업화 시대 대비 지구의 온도가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게 하자. 산업화 시대 대비 지구의 온도가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 성장, 경제 이유로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어쩔 수 없다 치자. 하지만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유엔이 제시하는 목표가 1.5도와 2.0도가 있는 거죠. 1.5도씨 라이프 스타일에 맞지 않은 과도한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규제와 과세, 인센티브 활용할 수 있다. 기타 등등. 운송과 교통 영역에서 개인 제트기, 호화요트, 내연기관 자동. 실제로 독일 사람들이 유독 이런 게 좀 강한데 이 환경에 대한 미안함, 죄책감이 좀 어릴 때부터 길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 감수성이 독일 사람도 약간 유독 강해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되는 게 어릴 때부터 숲에서 놀거든, 맨날. 숲에서. 예, 나무 사이에서 놀고 하니까 되게 익숙해요. 그래서 비행기 타는 걸 되게 죄책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짜리 거리를, 비행기 타면 2시간짜리 거리를 뭐 10시간 기차 타고 간다든지 뭐 이런 게 비일비재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2025년부터 올해네요. 내연기관 보트를 금지하고 내연기관 오토바이 자가용은 2030년부터 금지한다. 와. 하고 2019년에 선언했다. 이게 좀 재밌어요. 아마 지금까지도 이게 계속 유효가 됐을까? 어, 타협 안 하고 유지가 됐을까? 타협해서 약간 더 연장했을까 모르겠어요. 아무튼 노력들은 계속하고 있죠. 영국 웨일즈 정부는 기타 등등 네,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공정한 과소비, 저소비로 가고 이를 위해서는 식량, 주거, 교통, 소비재, 여가 서비스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서 과소비에서 저소비로 뭐야? 저소비? 사회적으로 지속 불가능? 이게 뭐야? 소비 너무 저소비를 하면 사회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이니? 그 너무 소비가 없으면 안 되니까 소비를 이때는 소비를 증가시키라는 뜻일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과소비하면 안 되니까 소비를 축소시키자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엄청. 뭐 기본소득 이런 맥락인 거죠. 내 생각엔 그래요. 밑에서는 올리고 위에서는 좀 줄이라 그런 내용. 다 했네 이제. 1.5도 라이프 스타일에 맞지 않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과 동시에 정부는 기본적인 수준의 필수 소비를 모두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 기본적인 서비스를 공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하필이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거에 대한 대명사가 이재명표 정책들이다 보니까 이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정치적 진영에서는 그냥 싫어. 저는 공산당 사회주의자가 되겠다는 이야기야. 라고 비춰질까 봐 염려가 돼요. 참. 더 나은 선택, 최상의 철도와 공유 전기차, 자전거와 버스와 같은 지속 가능한 선택지를 더 넓게 열어서 모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감당 가능한 일상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공유 전기, 공유 자전거, 퀵보드 같은 거 또는 공유 자전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동네에서 보면 많이 타요. 그죠?
세상에. 집에서 전철역까지 걸어가면 될 것을 좀 더 빨리 가겠다고 이 전기 자동차, 전기 자전거 또는 퀵보드를 이용해서 검색해서 그걸 타서 음, 걸어가면 되는데 그런 생각이 참 묘해요. 개인들은 과도한 소비나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생활을 피하고 적정 필요 수준의 생활 방식을 정착시키고 공공에서는 개인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제공함으로써 사적 충분성과 공적 풍요로 좋은 말이죠. 만족하고 기후의 안전한 미래로 갈 수 있다. 이처럼 불평등을 줄이면서 기후 위기와 생태 위기를 완화시키는 정책은 이미 많은 공론장에서 논의되고 있다. 부분적으로 실천되고 있다. 부족한 거 있다면 정치적 의지이지 대안 부재는 아니란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있네요. 그래서 쭉 살펴봤어요. 좀 힘드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읽고, 이거 뭐, 이런 얘기 있고 저런 얘기 있고 있다 했는데, 한번 좀 진지하게 대놓고 제가 얘기하는 그 시스템 사고 관점에서 굳이, 그러니까 멋지게 인과순환 지도를 아주 팬시하게 그리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한번 시스템 사고 관점에서, 어,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걸 한번 좀 해봤더니만 힘드네요. 저도. 어, 김철 선생님 좀 마이크 켤 수 있어요? 네. 오케이. 어때서 했어요? 그래도 좀 들으신 것 같은데. 아, 예, 아까 그 돌봄, 아, 교육, 의료, 아, 아, 뭐, 그 부분이 신선해서 흥미로워가지고, 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그래도 김철 어, 선생님도 꽤 이쪽 고민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결고리는 또 신선하죠, 그죠? 근데 그만큼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연결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화두를 던지니까 좀, 평소에 생각을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틀린 말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음, 드네요. 그 삶이 우리가 그냥 마구 이렇게 막 굴러가는 그런 삶들을 많이 살고 있는데 이렇게 느린 삶 음, 이렇게 어 막 꼭 뭔가 멀리 화려하고 뭔가 그런 거 그런 거에서 그냥 내 주변 그런 것들의 가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네. 음.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되시는 것 같아요. 네. 정원아님은 어떠세요? 그것도 좀 힘들고요. 저 내용이 뭔가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음, 묘하게 어긋나 있고 뭔가 이해가 얼른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어떤 생각들은 공감할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었고, 뭐, 물론 비판할 만한 요소들도 많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좀 다른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글이었던 음, 것 같고요. 음, 음, 제가 생각했던 이제 그 많이 쓴 사람이 많이 내는 방법, 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획기적으로 그거를 실현한 게 왜 쓰레기 봉투잖아요. 음,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낼 수 있도록 방식을 마련한 게 쓰레기 봉투인데, 그게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가 저희는 당연히 쓰고 있지만, 그게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인데, 여기 이제 기후 정의 차원에서 뭔가 이제 탄소를 많이 배출한 사람이 좀 더 탄소세를 많이 내도록 하자라는 아이디어에서 그런 방식으로 어떤 정책적인 걸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그런 음. 생각도 잠깐 했어요. 쓰레기 봉투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그 대표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왜곡시키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왜냐면, 쓰레기 봉투를 내가 기꺼이 돈을 내고 삼으로써
쓰레기를 배출하는 거에 대한 양심의 죄책감에서 벗어나요. 와, 정말 교수님 어때요? 관점이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생각하지 네. 못했던 부분을. 그러니까 그 양심의 죄책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를 돈으로 사는 거예요. 예, 돈으로 그걸 이제 예, 보상? 대체하는 거죠. 예. 그걸 더 심하게 말하면 이제 어, 환경 오염의 외주화로도 연결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돈 주고 환경 오염은 그러니까 내 안에서 벌어지지 않으면 돼. 내 눈에서 벌어지지 않으면 돼. 뭐 아, 제3세계로. 예. 예, 예. 그거는 어, 겉으로 사람들한테, 인식되는 그러한 생각의 구조인 것 같고, 쓰레기 자체를 만들어서 버리는 거, 내가 먹고 쓰는 것이 쓰레기, 그 자체는, 어, 그 부분에 대한 죄책감은 학교 교육에서 맡아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음, 음, 그쵸? 네. 그래도 인식의 어쨌든, 변화도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돈으로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효과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탄소세 같은 경우도, 그렇게라도 해서 어쨌든 효과를 해야 되니까 지금. 예, 그렇고, 그런 겉으로는 거죠. 그렇고, 예, 정신적인, 멘탈 모델의 변화는 학교 교육에서 맡아줘야 돼요. 그 쓰레기 봉투가 보통 뭐 10리터짜리? 그냥 보통 뭐 사이즈 얼마예요? 어, 20리터에 600원. 응, 20리터에 600원. 그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그 어머님이 사는 집에서 지금 이 집이 처분되기 전까지 지금 제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곳곳에 보니까 와 쓰레기 봉투 되게 많더라고. 큰 돈 들이지 않고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 봉투를 확보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저는 유품을 정리 기타 등등의 이유로 많이 내다 버리게 됐어요. 근데 쓰레기 봉투가 많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던데.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가 너무 싸. 제 아, 말은. 그러니까 정은아 님이 생각할 정도의 효과를 얻으려면 더 비싸야 돼. 너무 음, 싸. 너무 싸. 아니, 아니, 그거보다 비싸면 또 좀 그럴 것 같고, 그냥 그 정도 가격이라 아니, 하더라도 어쨌든 일반 저도, 사람들은, 저도 장 봐요. 예, 슈퍼마켓 가면. 자, 그럼 봉투 필요하세요? 그럼 쓰레기 봉투를 하실래요? 아니면 종이 봉투를 하실래요? 그럼 이왕이면 쓰레기 봉투? 그럼 원이죠. 몇십 원 더 비싸긴 해요. 몇십 원인가? 뭐 어떻게. 까짓 거 뭐, 몇백 원이죠? 응. 몇백 원 아니야? 몇십 원일걸? 몇십 아닐 원일걸? 거다. 봉투가 100원일 텐데요. 몇십 봉투가 원, 100원일 몇십 텐데. 원일걸?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효과는 있어요. 효과는 확실히 있어요. 아, 그래. 난 진짜 잘 모르겠다. 나 효과 있어, 진짜? 아, 이거 그럼요. 근데 효과 있어요. 네? 찾아보고 싶네요. 이게 종량제가 실시되기 전과 후의 쓰레기 양의 변화 이런 거 한번 보고 싶네요. 절대 비교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요. 정량적으로 아니에요. 측정이 안 되나? 코로나 때문에, 아니에요. 아니, 코로나 아, 때문에 우리가 변수가 쓰레기를 있어서. 대하는 태도가 확 달라졌어. 그래서 그러면 그 아니, 데이터는, 뭐, 중간에 왜, 그런 건 있었지만, 그래도 네, 어쨌든 벌써 그 종량제가 생긴 지 오래됐잖아요. 그 수치가 왜 안 나왔겠어요? 이미 나왔고, 예전에 그 환경, 뭐 그런 단체에서 제가 기억은 안 나요. 아무튼,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주부들, 살림하는 사람들, 그거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요. 그래요? 죄송해요. 학교에서, 제가 뭔가 학교에서, 잔잔한 옷에 돌 던진 것 같아. 아니, 진짜로.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냐면 저는 학교에서, 얘기가 지금. 어, 되게 궁금해서 그래,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학급당 쓰레기 봉투 1년에 몇 개, 막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가지고 학교 선생님들 아, 굉장히 너나 나나 교실에서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가 들어가서 많이 안 나오게끔 그건 그런 거 좋네, 많이 해요. 학교에서는. 정말. 애들한테도 다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간접적으로 다 교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음, 분명 바람직한 정책이에요. 자, 그러면 가격도 사실 적당해요. 학교 교실과 학생들, 이렇게 교사와 최소한 교사와 학생, 그다음에 이제 학교 행정 관점에서는 그렇게 쓰레기 봉투 효과가 있다고 인정. 예. 근데 가정주부로서 어떠냐고. 어,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쓰레기 봉투가 저렴하니까 쓰레기 그냥 막 버려도 돼라고 생각은 크게 안 들고 저는 쓰레기 봉투 하나 버릴 때도 진짜 힘을 많이 주거든요. 많이 담으면 막 결국 꾹꾹 누르면 다 오케이. 우겨놓고 팔 아파 이러면서 그렇게 우겨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쓰레기 봉투가 더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쓰레기를 좀 덜 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쓰레기 많이 자연스럽게. 안 나오는 걸로 사 약간 요렇게 되던데요, 저는. 갑자기 딴지 걸고 싶은데 왜냐면 자 꾹꾹 누르게 되잖아. 재밌잖아 또. 그러면서 내가 아니에요. 쓰레기를 재밌어요. 덜 버린다는 느낌도 받기도 하고. 근데 어, 그렇다면 같은 쓰레기 봉투 안에 들어가는 쓰레기 양은 더 많아졌잖아요. 더 많이 버리는 거 아니야? 어... 근데 쌤, 따라서 그렇게 저희, 따지려면 주님쌤, 저희 통계 갖고 와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려면 뭐 용량 무게로 그러니까 한 달, 뭐 일주일 동안의 무게로 따진다든지 쓰레기 봉투 개수가 아니라 그럼 무게로 아, 따지면 무게로 오히려 더 따지는 많이 방법도 배출하는 거 있겠다. 아니야? 이런 얘기할 수도 있고. 딴 일 걸다 보면 이런 게 좀 재밌는데 너무 인생이 좀 피곤하긴 해요. 네. 자, 그래서 그 공지사항 알립니다. 우리 김철 선생님도 모르셨을 텐데, 예, 바로 어제 시스템 사고 교육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우리 누가요? 제가요. 어, 그랬어요? 뭐 하는 아직 거예요? 설립은 안 하고, 그러니까 준비위원회죠. 설립위원회. 예.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 화성시 그 강사님들하고 같이 해서 일단 대상은 강사들이에요. 교사가 아니라. 아, 그래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강사님들이 저한테 이제 시스템 사고 교육을 좀 배워서 전파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그거를 좀 조직적으로 좀 하고 싶고 체계를 좀 갖고 싶고 음, 또 이런 조직체가 거꾸로 지자체라든가 지방교육청의 어떤 교육 공모 사업에 거꾸로 제안하고 그래서 예산 사업 음,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이런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체를 만들어서 좀 지속 가능한 그런 어떤 시스템을 좀 만들려고 음. 하고 있어요. 좋으네요. 음. 네. 좋으네요. 어, 강의 교원대 오셔서 들으시면 좋겠네요. 그분들. 그 중에 한 분이 오신다고 하는데 네, 일정이 한 분.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정이 우리 화요일 날 그래요? 저녁이 아니라 목요일 날 낮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 앤드류 포드 헌정 강의 시리즈를 제가 이번 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 수요일 날 했죠. 그래서 진행할 건데 플레이리스트 유튜브로 녹화해서 플레이리스트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쭉 쌓이겠죠. 그래서 들어가시면 네. 또 이거는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거를 보는 방법은 아, 제가 유튜브로 그러니까 이 비대면으로 떠드는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을 글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글로 한번 좀 보셔도 좋고 또 녹화 영상을 보셔도 좋은데 녹화 영상을 보실 때는 1.5배속으로 보시는 게 아마 더 편할 거예요. 음, 보는 방법은 1.5배속으로 하시라. 네. 또 그런 내용 발표. 그다음에 다음 주쯤 되면 또 다른 재미난 공지사항을 또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 세계 시스템 다이내믹스 소사이어티 학회 안에 있는
K-12, 그러니까 프리칼리지 식 모임에서 3월 달에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는데 비대면으로 해요. 녹화도 되고. 근데 거기에 제가 두 가지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화성에서 했던 내용도 더 할 거고, 작년 11월 달에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했던 그 게임, 그 게임을 좀 정리를 해서 소개하는 작업. 이렇게도 했었다. 이렇게도 가능하다라는 걸 좀 소개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됐어요. 네. 그러면 혹시 더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환님? 없어요? 음. 음, 네, 없습니다. 오케이. 혹시 오늘로써 요 주제에 대한 그러니까 신문 읽고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일단 요 주제로는 이제 마무리할 건데 혹시 말이에요. 다음 주에 뭘 다뤘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신문 칼럼 이거 읽는 거 생각하지 못했던 걸 돼서 좀 생각한 연습이 되는 것 같아서 좋긴 해요. 그래서 음, 다른 칼럼을 읽고 해도 괜찮고, 오케이. 이렇게 아예 그냥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을 계속,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보고 하고 싶긴 하거든요. 이거 음. 안 닫아? 응. 음. 김철 선생님은 상황이 안 좋으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고민해 보고요. 네. 또 다른 혹시 그 사이에도 다음 주에는 이거 했으면 좋겠다가 제안을 좀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또 글로 가니까 얼로 튈지 모르잖아요. 재밌게 수다 떠는 거니까요. 기본적으로. 자, 수고하셨고요. 벌써 10시 반이네요. 1시간 반 했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